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나보다.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뭐에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켄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켄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큰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악인한테 상처받아서 후천적으로 또 우리가 또 상황적으로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인간은 원래 믿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그 사람 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악인에게 당한 적이 있을까. 많이 안쓰럽고 측은한데 그런데 이 마음은 진짜 하시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 걔한테만 악하게 해야죠.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잘 알겠지만 너한테만큼은 악하게 할 거야. 이게 더 맞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수록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만큼 그 나쁜 사람에게는 더 냉정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는 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배고파 밥 먹자 배고파 이 얘기만 계속해요. 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넣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거울을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인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든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양심이 없으면 그런데 이 양심은 뭘까요? 종교적인 양심이랑은 좀 다르죠. 종교적인 양심은 신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좀 많이 기인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연민과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우스마트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 소시오패스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우스마팅
The sociopath next door.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건 당신한테 정의, 뭐 어떤 식으로 정의되나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저 승진을 하려고 하고 그저 상을 타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승진이라는 건 뭔가? 나한테 공부라는 건 뭔가? 이런 나에게 그런 정의가 있어야만 결국 그 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의와 만나고 그리고 더 개발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서 그 정의가 계속해서 다듬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되고요. 그 가치관이 이제 더 살을 붓고 더 정교화되면 그게 철학이 돼요. 그런데 그 가치와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계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니 늘 당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인이 끊임없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만약에 부부란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폭력적인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단호하게 적응할 수도 있겠죠. 의외로 우리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이라는 시험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니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해봐야 됩니다.